한 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혼과 영감에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봅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김보경 작가, 오늘은 전화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세계차 엑스포가 열리고 있는 경남 하동의 이야기를 준비하셨는데요. 하동 하면은 박경리 선생의 소설 토지의 무대기도 하잖아요. 녹차의 고장에서 만나는 토지, 기대가 되네요. 네, 그 경남 하동구는 녹차 산지로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합니다. 그 전남, 보성, 또 제주도와 더불어서 우리나라 3대 녹차 생산지인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은 야생 녹차 축제를 열어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세계 차 엑스포라는 이름으로 지난 4일부터 내달 3일까지 무려 한 달여간 이 도지사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하동 야생 녹차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린다, 이런 취지로 야심차게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중에 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 일대를 무대로 박경리 선생이 쓴 대하소설 토지를 기리는 토지 문학제도 5일부터 7일까지 4월 동안 열렸었는데요. 근데 오늘은 이 하동 녹차 이야기와 더불어서 대하소설 토지 이야기를 좀 함께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번 기회에 또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녹차에도 많은 관심이 생기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녹차에는 항산화 성분 등 여러 가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이제 많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하동군 화계 지역이 고급 야생 녹차 산지로 유명한데요. 이 지역은 산간 지역의 돌틈이라든가 구릉지, 계곡 주변 좀 재배 조건이 까다롭고 기계농이 불가능한 그런 밭들에서 야생 녹차들이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전부가 품질 좋은 그런 야생차들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기사에 보니까 하동에서 난 가루녹차가 2017년부터 연간 100톤 정도씩 미국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본사에 수출돼서 전 세계 매장에 판매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2021년부터는 미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에도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커피에 뺏긴 어떤 시장 되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하동은 또 박경리 선생의 대하소설 토지의 무대인데 최근에 토지 문학제가 열렸네요. 네, 그렇습니다.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렸었는데, 그 하동군 악양면 평사리는 대하소설 토지의 이제 무대입니다. 그 거제도가 외가인 박경리 선생이 그 비슷한 그 동네를 찾아가지고 여기를 무대로 소설을 썼는데요. 그동안 매년 10월 추석 무렵에 열렸었는데, 이번에 차 엑스포 기간에 맞춰서 특별히 차와 관련한 문학 행사를 열렸다고 해요. 천년의 차, 천년의 문학 이런 주제로 열렸는데, 그 제목에 걸맞게 차 시 낭송회, 차 시화전, 차와 문학 특강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함께 토지문학상 시상식도 열렸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소설 토지의 한 대목을 만나봐야죠. 네, 그 1987년 한가위 날을 맞은 평사리 마을의 풍경, 이 풍경이 펼쳐지는 소설의 첫 대목, 낭독으로 만나보시죠. 네, 낭독하겠습니다. 1897년의 한가위. 까치들이 울타리한 감나무에 와서 아침 인사를 하기도 전에 무색 옷에 댕기 꼬리를 느린 아이들은 송편을 입에 물고 마을길을 쏘다니며 기뻐서 날뛴다. 어른들은 해가 중천에서 좀 기울어질 무렵이라야 차례를 치르려 했고, 성묘를 해야 했고, 이웃끼리 음식을 나누다 보면 한나절은 넘는다. 이 바람에 고개가 무거운 벼이삭이 황금빛 물결을 이루는 들판에서는 마음 놓은 새떼들이 모여들어 풍성한 향연을 벌인다. 후이, 요놈의 새떼들아! 빠른 장단의 꽹과리 소리, 느린 장단의 둔중한 여음으로 울려 퍼지는 징소리는 타작마당과 거리가 먼 최참판댁 사랑에서는 흐느낌같이 슬프게 들려온다. 농부들은 지금 꽃 달린 곡가를 흔들면서 신명을 내고 괴롭고 한스러운 일상을 잊으며 굿놀이에 열중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시절이 있었을까 싶은 정겨운 한가위 마을 풍경이네요. 꽹과리와 징소리의 흥겨움 속에 또 최참판 댁의 슬픈 기운도 느껴지고요. 네. 무려 그 원고지 3만 매가 넘는 소설의 시작은 그 최참판 댁의 어떤 운명적 슬픔을 알리는 어떤 사건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969년에 현대문학 연재를 시작으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무려 26년간이나 쓰여진 토지의 줄거리는 1897년 동학혁명 2년 뒤이죠. 그 최참판 댁 내에서 벌어진 수상한 어떤 사건에서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날까지의 파란만장한 이야기입니다. 700여 명의 등장인물들이 당시 하동 지역과 만주 지역의 풍속사를 배경으로 일제강점기에 살아남은 그 생존의 방식, 이것을 낱낱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소설로 토지를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드라마로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1974년에 영화로 또 79년, 87년, 2004년에 드라마로 3번이나 제작됐는데요. 저는 16권까지 한번 훑어봤다, 읽어봤다기보다 훑어봤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좀 읽어봤는데 요즘 오디오북으로 12권째 듣고 있는 중인데요.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시시콜콜한 생활상 그리고 또 웅장한 역사 드라마가 시줄과 나줄로 교차되면서 묘사되고 있는데 생동감이 아주 넘칩니다. 특히 통영 출신의 박형희 선생이 하동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구사하는 사투리 잔치가 이 소설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어떤 대목을 낭독해 볼까요? 다음 대목은 이 최참판 댁 내에 슬픈 운명의 열쇠를 진 듯한 스님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영국사라는 절의 이제 주지로 등장하는데 이 스님은 마침 다도를 실천하는 분입니다. 그 대목을 한번 낭독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낭독하겠습니다. 우관은 질그릇 주전자에 작서를 몇 줌 집어넣고 주전자의 뚜껑을 닫더니 찻잔을 꺼내들었다. 그러고 난 뒤 방 안은 산속의 정적이 덩어리져서 밀려들 듯 무거운 침묵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어느 쪽에서도 입을 떼려 하지 않았다. 등잔불만 흔들리고 있었다. 침묵은 상좌 명신의 발소리가 들릴 때까지 계속되었다. 우관은 명신이 끓여온 동관의 물을 질그릇 주전자에 붓고 작설이 알맞게 우러날 즈음 찻잔에다 따랐다. 역시 말을 잃은 채 두 사람은 찻잔을 들고 향긋한 다향을 느끼며 밤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앉아있다. 상좌 아이들은 어디서 데려오시오? 느닷없이 묻는다. 부처님이 보내주시었소.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우관이 대답했다. 누구의 자식들이요? 선사께서 보내주신 길상이 놈은 누구의 자식이요? 천지 만물의 자식이요. 핏줄을 거역할 수 있다 생각하시오? 우관 스님은 말이 없었다. 여기가 핏줄을 둘러싼 갈등으로 좀 긴장이 고조되는 대목인 거잖아요. 네. 녹차의 뜨거운 열기가 또 긴장감을 더해주는 소품이 되나 봐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치수라고 그 집안의 장손이 네. 어떤 그 수상한 사건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포수를 대동하고 산길을 내 접어들어서 이 영국사에 들려서 이 스님을 만나는 대목입니다. 이야기가 말씀하신 대로 갈등과 긴장이 어떤 고조되는 대목인데 아주 흥미롭게 전개가 되면서 나중에는 만주까지 이어지는 어떤 우리 민족의 이동의 물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두루두루 이렇게 세대를 아우른 일제강점기 전체를 어떤 탐구했던 이런 어떤 인류사적인 작품 성격이 이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토지 이야기나 녹차 이야기나 해도 이제 끝이 없을 정도인데 시간이 좀 아쉽습니다. 네. 5월과 6월 사이 하동을 방문하신 분들은 녹차 맛도 실컷 보시고 물하게 깃든 녹차의 향기도
실컷 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세계차 엑스포가 열리는 녹차의 고장 하동에서 소설 토지의 문장들을 만나봤습니다. 김보경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